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에피소드로 돌아온 공포매니아입니다. 오늘 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편안하게 바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저는 건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저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사무소였고, 대표는 정 소장님이라는 중년 건축가셨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류 정리, 커피 심부름, 그리고 가끔 오래된 건물에 나가서 치수를 재고 사진을 찍어 캐드 파일로 옮기는 일. 화려하진 않았지만 인턴에게는 나름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정 소장님이 두꺼운 파일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 대한 의뢰였어요. 집주인의 할머니가 남기고 간 집인데 가족들이 이걸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할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소장님이 열쇠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혼자 가봐. 사진 찍고 치수 다 재와. 집이 오래됐으니까 흰개미나 썩은 들보 조심하고. 다치면 안 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설렜습니다. 혼자 현장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양평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건 거의 정오였습니다. 논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폐가 집은 오래되고 빛이 바랬지만 뼈대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손전등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관에는 먼지가 모든 표면을 두껍게 덮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뗄 때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벽에 기울어진 작은 나무 선반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달랑 하나 걸린 물건이 있었어요. 아이의 노란 비옷이었습니다. 색이 다 바래서 이제는 거의 희끄무레하게 됐지만 분명히 한때는 선명한 노란색이었을 거예요. 그 비옷이 축 늘어진 채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작업했어요. 거실, 부엌, 욕실 치수를 재고 궁금해서 수도꼭지도 틀어봤습니다. 당연히 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끊겼을 테죠. 안방에서 치수를 재다가 장롱에 부딪혔습니다. 장롱 위에 올려져 있던 바인더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병원 서류처럼 보였어요. 줍다가 환자 이름을 봤습니다. 이준혁. 병명란에는 선천성 포르피린증, 광과민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류에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수포, 괴사,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다시 모아 장롱 위에 올려놓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3. 준혁이의 방.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방. 들어서는 순간 다른 방들과 분위기가 달랐어요.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고 작은 침대와 만화책과 장난감이 가득 꽂힌 책장이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브라운관 텔레비전 앞에 슈퍼 패미컴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창문은 안쪽에서 두꺼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못이 녹슬어 있는 걸 보면 오래전에 박은 거였어요. 벽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그림에는 두 남자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혁. 책상 위에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넘겨봤어요. 첫 번째 장은 새까맣게 칠해져 있었고 그 아래 글씨가 있었어요. 오늘도 밖에 못 나갔다. 엄마가 햇빛 쐬면 아프다고 한다. 두 번째 장에는 판자로 막힌 창문 그림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한다. 세 번째 장에는 두 남자아이가 그려져 있었어요. 민호가 나랑 놀아줘. 민호는 어두워도 안 무서워. 마지막 장은 빽빽하게 검은색으로만 칠해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없었어요. 그림들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뭔가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용한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춰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들렸어요. 분명히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왔더니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침대 밑도 책장 뒤도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바닥을 두드려 봤습니다. 소리가 대답했어요. 카펫을 걷어냈더니 뚜껑이 있었습니다. 조잡하게 만든 해치였어요. 사다리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내려갔어요. 지하는 습했습니다. 벽이 거친 돌이었어요. 한쪽 구석에 담요 뭉치가 있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그쪽으로 쏠리자 담요가 꿈틀했어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작은 손이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창백한 남자아이의 얼굴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민호 봤어요? 엄마가 민호 데려다 줬는데. 민호랑 같이 놀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왜 있어?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 살아요. 민호랑 여기서 놀아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혹시 버려진 아이인가? 그런데 이상했어요. 스케치북에 적힌 이름이 준혁인데 그 아이는 지금쯤 다 컸을 나이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지? 아이에게 도움을 부르러 가겠다고 약속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가 지하로 안내했고 경찰들이 내려갔다가 창백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왔어요. 결국 경찰이 저한테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지하에 살아있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대신 두 구의 시신이 있었어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 오래전에 사망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준혁이었어요. 광과민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여자는 그 엄마였어요. 아들 옆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판자로 막힌 창문, 밀폐된 방, 그 모든 것이 엄마가 아들을 햇빛으로부터 지키려 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아이의 시신 뒤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쓴 편지였어요. 이 편지를 쓰는 건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혁이가 떠난 지 몇 주가 됐지만 저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지하에 두고 가끔 근처 동네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준혁이가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아이들이 웃을 때 건강했다면 이랬을 준혁이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매번 돌려보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아이들이니까요.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었지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슬플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고통을 안고는 못 살겠어요. 이제 준혁이 곁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지하에서 속삭이던 그 창백한 아이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너야? 죽어서도 준혁이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집에 있던 여자는 그분 고모였는데 몇 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집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집주인이 포워딩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미선이라는 여자가 보낸 것이었는데 그분의 아들이 잠깐 데려갔다가 돌아온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이러했어요. 아들이 이제 다 컸지만 오랫동안 그 기억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분은 그저 잃은 아이를 돌보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그분이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내려갈 때마다 자기랑 같이 놀아준 친절한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성우는 40대였고 형편이 어려웠어요. 경기도 안산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도 않았는데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어요. 학력이 높지 않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해볼까 생각했지만 길도 잘 모르고 초기 비용도 감당이 안 됐어요. 성우는 막막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곧 집을 잃을 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공장 동료였던 동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수는 실직 후 어느 부유한 가정집 관리인 일을 구했는데 마침 그 옆집도 관리인을 구한다는 거였어요.
성훈이 성실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좋았어요. 매일 할 일이 많지 않았고 식사도 제공됐으며 무엇보다 방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성훈에게는 전부였어요. 동수의 소개로 다음날 아침 집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성훈은 가진 것 중 제일 좋은 폴로 티셔츠를 입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당이 넓게 펼쳐진 서울 평창동의 고급 주택이었어요. 성훈은 이런 집은 영화에서나 본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보통 다니는 동네에는 이런 집이 없으니까요. 가사 도우미가 문을 열어줬고 잠시 후 집주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였는데 정중하고 세련된 분이었습니다. 사업가인 것 같았어요. 성훈은 자기와 비슷한 나이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털어내려고 했어요.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주인은 도시 외곽에 새 집을 샀고 지금은 주로 거기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가끔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만 들르기 때문에 대부분 비어 있어요. 마당 관리, 우편물 수령, 그리고 집을 비워두지 않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사 도우미가 하니까 성훈이 할 필요는 없었어요. 집안을 간단히 안내받았습니다. 성훈은 살면서 이렇게 큰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어요. 차고만 해도 웬만한 집보다 컸고 그 안에 스포츠카 2대가 있었는데 성훈은 겁이 나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것은 본체 뒤편에 있는 작은 별채 방이었습니다. 1인용 침대, 옷장, 화장대, 작은 욕실, 에어컨도 있었어요. 대단한 방은 아니었지만 성훈에게는 꿈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살던 고시원보다 10배는 좋았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성훈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마음에 든다며 당장 시작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성훈은 망설임 없이 내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싸서 이사했어요. 집주인은 업무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비상 연락처와 생활비를 남긴 뒤 지방집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성훈은 이런 집에 들어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돈까지 받으면서 꿈인가 싶었어요. 첫날 밤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집들이 다 크고 사이 간격이 넓어서 어둠이 내리면 정적이 내리누르는 것 같았어요. 성훈은 꼼꼼히 집을 돌아봤습니다. 창문과 문이 다 잠겼는지 확인하고 마당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살폈어요. 일을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직장이 그를 노숙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방에서 얕은 잠을 자다 깨다 반복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담장 앞에 남자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재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옆집 관리인이라고. 동수의 집이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 여기 오래 있었거든요. 적어도 가까운 곳에 아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첫 이틀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성훈은 성실하게 마당을 가꾸고 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 뭔가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무겁고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없었어요. 숨막히는 침묵이 집 전체를 덮었습니다. 성훈은 애써 무시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깊은 밤 거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마치 밧줄이 나무를 긁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문 너머를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리가 잦아들더니 다시 압도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성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높이에 발이 있었습니다. 맨발.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선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천장의 수도 파이프에 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이 튀어나왔으며 혀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형상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났어요. 담장 앞에서 자기를 재경이라고 소개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성훈의 몸이 굳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시체가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네를 타는 것처럼. 공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귓가에 바로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너도 한번 해볼래? 괜찮아. 한번 해봐. 뒤이어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다 정신을 잃었어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시체가 매달려 있던 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흔들렸지만 이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일과를 시작했어요. 본 것을 잊으려 했습니다. 마당에 물을 주다가 멍하니 어젯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불렀어요. 성훈 씨, 성훈 씨. 고개를 드니 담장 앞에 동수가 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하마터면 달려갈 뻔했어요. 호스를 내려놓고 앞으로 갔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훈이 물었습니다. 동수야, 이 집에 뭔가 있는 거야? 동수가 잠깐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기 싫었어. 겁주기 싫었거든. 너 그때 일자리 너무 필요했잖아. 어차피 했을 거 알면서. 그런데 네가 처음이 아니야. 여기 관리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대부분 일주일도 못 버텼어. 매일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동수가 설명해줬습니다. 성훈이 본 형상은 몇 년 전 이 집에서 일하다 목숨을 끊은 전직 관리인의 귀신이었습니다. 이름은 재경. 당시 이 집 가사 도우미였던 여자친구한테 차였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되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방을 확인했더니 지금 성훈이 자는 그 방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고요. 그 뒤로 그 방에서 자는 관리인마다 재경이의 형상을 봤다고 했어요.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 성훈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은 조용히 사과했어요. 스님을 불러 의식을 치렀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집 전체를 돌아다녔는데 의식 이후에는 그 방에만 머물게 됐고 매일 나타나진 않는다고요. 성훈은 그만둘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 방에서 자지 않겠다고. 집주인은 본체 거실에서 자도 된다고 했습니다. 거의 2년. 그렇게 거의 2년을 그 집에서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 방에서 밤을 보내는 건 다시 없었지만 샤워하고 옷 갈아입는 건 여전히 그 방을 사용했어요. 자지 않으니까 재경이의 귀신은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첫 번째 마주침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눈높이에 매달려 흔들리던 맨발, 귓가에 바로 닿던 그 목소리. 너도 한번 해볼래? 성훈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 두 이야기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햇빛을 한 번도 마음껏 쬐지 못하고 지하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아이. 아이를 보낼 수 없었던 엄마. 그 집착이 두 영혼 모두를 지하에 붙들어 놓은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 재경이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속에서 삶을 마감한 그 자리에 묶여 매번 같은 순간을 반복하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믿음에서도 원한이 깊거나 미련이 남은 채 세상을 떠나면 영혼이 제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하죠. 산 사람을 위해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의례를 통해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혁이었습니다.